자, 이제 평가론을 지금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해드릴 텐데, 여기 우리 선행학습 때는 제가 했어요. 평가론을 했지만 선행학습은 버려놓고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그런데 어려워서 3월, 4월 달에 합니까? 아니요. 진짜 이거 개발관리 마케팅보다 더 쉬워. 그런데도 왜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옵니까? 여기까지 못와. 여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한번 봐볼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 우리 하니까. 자, 감정평가 2회 128페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감정평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치 추계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세요.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를 막 시작하던 한 7, 8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감정평가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 저기 KBS에서 그 왕중근 아나운서가 한 진품명품이 유행이었어요. 진품명품. 지금도 하나. 그래서 이게 진품명품 그 감정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이게. 예. 아니, 뭔 진품명품이요.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요 놈이 중요해. 요 놈이 우리 우리 공인중개와 관련된 실무는 어떤 법에 규정이 되고 있어요? 중개 실무는 어떤 법에? 이렇게 좀 쉽게 좀 대답해줘. 이런 분들이 점수가 잘 나와. 공인중개사법이겠지, 그냥. 바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그런 것처럼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는 실무에서 그냥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히 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의 정의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치를 판단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 중개는 뭐라고 정의돼요? 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중개. 길잖아요. 중개는 이렇게 안 짧어. 길어. 뭐라고 돼 있어요? 봐봐. 최소한 키워드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다?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긴 걸. 그렇죠. 저한테 말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거래 알선 정도 아는 거예요. 거래 알선. 아무튼 여기에 나온다.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라는 가치추계 활동이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세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은행이 대출 금액을 결정하려면 뭐 LTV 등을 기준으로 쓰죠. 그런데 LTV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뭘 알아줘야 돼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담보물의 가치에 50%를 적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가치를 은행이 직접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가치를 추계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우리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우리 경매는 지방법원이 하죠. 우리 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할 때는 최저 입찰 가격이라는 걸 공고해요. 이게 최소한 요 정도 가격은 써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최저 입찰 가격은 실무적으로 부동산 가치에다가 대부분 80% 정도 책정해서 최저 입찰 가격을 공고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가치가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대충 8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밑으로 적어내면 최소한 8천은 적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8천만 원 밑으로 적어내면 입찰에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 가끔씩 이렇게 있어요. 이제 부동산의 실무를 모르는 우리 대학생이 이제 막 학교를 들어온 대학생이,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방법원의 경매장을 계속 들리러 가요.
근데 한 번은 허리케인이 와. 아니야, 우리 장마, 그 뭐라 그래. 태풍이 와, 우리나라에 태풍. 그래도 그 인간은 하루도 안 빼고 경매장이 들려서 꼭 100원씩을 써내. 어떤 부동산이든. 그런데 이제 100억 원짜리야. 그런데 태풍이 와서 딱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100원을 써내면 내가 이 100억 원짜리를 당첨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100억 원짜리 어떻게 100원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최소한 얼마까지 적어야 됩니까? 라는 입찰 가격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면 결국 부동산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상액. 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토지.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상액을 줘야 되는데 보상액을 산정하려면 토지의 가치를 또 알아야죠. 이 토지의 가치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뭔가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딱 사례를 보면 중개랑은 어마무시하게 사례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중개는 누가 대부분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인, 주변 사람들이 중개라는 서비스를 의뢰해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왜 일반인들에게 익숙치 않느냐 그러면 보세요. 요 가치축에 누가 의뢰해요? 은행이. 요 가치축에는 누가 의뢰하고? 법원이. 요 가치축에는 누가 의뢰하고? 보상액 산정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라는 가치축의 서비스를 이용할 일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이게 은행, 법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뭔가 의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치는 않다. 그러나 이 정도 됐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논점 들어가요. 첫 번째.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 거예요?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 정확히 6분 20초 전에 봤어. 가치를 추계한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실무에서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구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가치 나오면 가격 이렇게 그냥 쉽게 우리는 실무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뭐냐? 최소한 감정평가론에서만큼은 뭘 구별 좀 해달라는 거야.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인 거예요.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데 가치는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가격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가치는 그냥 재화가 얼마나 쓸모 있습니까? 그 쓸모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실제 그렇죠. 수수된 거래된 그 돈을 말하는 거고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가격은 시장에서 재화가 실제 거래된 금액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건 어디서 많이 봤다. 나는 본 적이 없다. 오늘 처음 본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항상 가치라는 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장래 이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정의로 요 놈이 잘 나와요.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고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 두 개는 딱 기억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인데 이 쓸모 있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항상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는 현재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관적 사람마다 다르다. 현재 값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하죠. 다양한 가치가 그 사례가 여기 있어요.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부동산이 똑같은 부동산이라고 해봐요.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이 시가가 1억 원짜리예요. 시가가 1억 원짜리면 대출 금액, 은행이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요 가치, 요걸 우리가 흔히 담보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보물로서 가치를 대부분 높게 평가할 것이냐, 낮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실무적으로 낮아. 왜 그럴까요? 이게 시가가 1억 원짜리인데 담보 목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대부분 낮아요. 굉장히 낮아져요. 한 20% 정도 낮아져요. 한 8천 정도에 측정이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치 추계는 은행이 의뢰하는 거고,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다, 적게 해주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담보 목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면 많이 낮아져요. 내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쪽.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살짝 올려줘요. 왜 그래요? 보상액을 낮게 해주면, 그렇죠. 이게 막 싸움 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후하게 책정해줘요. 후하게. 똑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경매 물건은 대부분 시가 그대로 나가요. 가치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고 있어. 요때 가치를 담보물 산정의 가치, 담보 가치라고 부르고, 이쪽은 경매를 위한 거니까 경매 가치라고 부르고, 여기는 무슨 가치라고 부르고, 보상 가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가치는 하나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담보 목적일 때, 경매로 팔 때, 그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 가치, 쓸모 있는 정도가 조금씩 더 달라지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됐다. 일단 가치는 주관적인 거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현재 시점의 값으로 표현이 되고 가치는 항상 다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담보가치, 경매가치, 보상가치 요 정도. 자, 그리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고, 자, 실제 거래된 금액은 누가 봐도 딱 정해져 있죠.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 거래된 과거의 값이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고, 그래서 요것들만 비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의 발생이라는 것과 가치의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의 발생과 가치의 형성은 뭐 내용을 많이 안 적어놨잖아요. 시험에 나올 게 많지는 않은데, 자, 가치의 발생과 가치의 형성은 구분해 줘야 돼요. 일단 선암기. 가치 발생 요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문자로 효, 상, 유 이렇게 따합니다. 효, 상, 유. 뭔지 모르지만 발생 요인 세 가지는 효, 상, 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형성 요인 세 가지는 일지계. 효상유, 일지계. 일단 두 문자 한다. 눈도장 찍어 놓고 들어가자고요. 뭔 상유? 효상유. 뭔 지계? 일지계. 효상유, 일지계.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이 가치의 발생은 대가의 발생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대가의 발생. 이 말은 우리가 재화를 뭔가 구입할 때 공짜로 가져가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이라는 건 우리가 왜 재화를 구입할 때 대가를 지불해 줘야만 합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봐요.
자, 제가 이제 깨끗한 물이라는 걸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 경제학자들은요, 우리가 왜 재화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크게 요 두 가지를 들어요. 재화가 효용이 있는 재화인데 뭐 해지기 시작하면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효용이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절대 이 물건을 공짜로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항상 요놈을 들죠. 여기 이제 수능에 시험에 나왔던 사례란 말이에요. 자, 깨끗한 물은 50년 전이나 현재나 여전히 존재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50년 전에 깨끗한 물은 대단히 사람에게 꼭 필요한 효용이 있는 재화예요. 효용이 있는 재화.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50년 전에는 이 깨끗한 물이라는 게 희소했냐, 희소하지 않았냐? 아, 희소하지 않았죠. 길 가다가 그냥 깨울까 그냥 물 먹고 가도 그냥 배탈 안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50년 전만 해도 깨끗한 물이라는 게 희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뭔가 주고 물을 사 먹는다는 걸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현대 사회가 오니까 여전히 효용은 있어. 물은 꼭 필요해. 그런데 드디어 이제 깨끗한 물이라는 게 희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희소해지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깨끗한 물을 공짜로 주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800량씩을 이제 책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재화가 대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효용이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물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뭘 대상으로 지금 연구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효용이 있으면서 희소한 재화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란 말이에요. 고가의 재화. 그래서 유효 수요. 유효 수요 하면 항상 뭐가 있는 수요죠? 수요 중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특별히 유효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실제 부동산의 대가가 지불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얘가 비싼 재화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부동산의 대가가 만들어진 이유를 크게 효, 상, 유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효, 상, 유. 그래서 가격의 발생, 가치의 발생이라는 건 대가의 발생을 의미하고 학자들이 대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게 효, 상, 유. 효, 상, 유. 이에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면 우리는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근데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뭐까지 중요하다?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효상유. 효상유 됐다? 자, 그러면 바로 봐요. 이게 지금까지 31년 동안 시험에 나온 거 다예요.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효, 상, 유 이렇게 읽어줘야 자꾸. 효, 상, 유 등 가치 발생 요인 상호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2번 효용의 정의인데 요건 하나 눈도장 찍어놔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낯설어요. 이게 경제학의 정의예요. 효용의 정의. 효용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의미한다.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 재화의 능력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이 큰 재화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 크다 이런 거예요. 효용이 적다 그러면 재화의 능력이 적은 재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부동산의 능력은 주거지는 뭘로 판단하고? 쾌적성으로 판단하고, 상업지는 능력을 뭘로 판단하고? 수익성으로,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한다. 이거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고,
이런 부동산의 능력은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 희소성이죠. 자,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4번,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유효 수요란 잘 나오죠. 항상 수요 중에 유효한 수요는 뭘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입니다. 그래서 효상유 이게 가치 발생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치의 형성. 이 가치의 형성이라는 게 대단히 낯설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질문을 하나 던져놨어요. 자, 감정평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말해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치의 형성이라고 해요. 가치의 형성. 부동산의 가치가 1억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2억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가치의 형성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가치의 형성.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또 숙제. 자, 편의점 가요.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또 캔커피 하나 또 집어갖고 와. 그리고 나서 이 캔커피를 보여주면서 사장님, 제 손에 있는 이 캔커피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봐.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웃겠죠. 이상한 표현이니까. 그러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캔커피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네. 표현 참 이상하네. 그러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의 형성이에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는 캔커피가 아니라 뭘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니? 라고 찾는단 말이에요. 자, 됐다. 그래서 뭐 해보시라고? 자,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 한 봉다리. 그리고 사장님, 이 콩나물 한 봉다리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고급진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급진 표현. 얼마예요? 이게 아니라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치의 형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봐요. 가치의 형성이란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건데,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해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럼 질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57,000여 가지 같죠. 그런데 이걸 크게 학자들이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게 나누는 방법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평가론에서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치를 형성시키는 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일반적 요인이냐, 지역 요인이냐, 개별 요인이냐.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럼 잘 보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일단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적 요인은 지역의 특성, 개별적 요인은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 부동산. 일단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가진 일반적인 특징.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토, 우리나라의 인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일단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모든 부동산은 어떤 지역이든 특정 지역에 다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역에 또 영향을 받아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지역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똑같은 지역이더라도 요 부동산과 옆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그러면 요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면 또 같은 지역이더라도 부동산은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개별적 요인이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 요인,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일단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지역적 요인 하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 하면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치에 영향을 줘요.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이해했다? 다 이해했다 그래, 다. 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을 세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해를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트,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 뭐 아무거나 말해보란 말이에요. 봐봐, 이해했다면서. 이해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죠. 이게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거 25평입니까? 30평입니까?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뭐 2배입니까? 3배입니까? 베란다가 확장돼 있나요? 확장이 안 돼 있나요? 층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아, 이런 것들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 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겠어요? 우리 지역이. 좀 뭐 지하철역이 주변에 있습니까? 공원이 있습니까? 병원은 좀 있나요? 뭐 좋은 초등학교는 있나요? 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말해 줄 수 있어야 돼. 왜? 평가론이 내용은 별거 없는데 용어들이 우리 상식이랑 다 달라. 그냥 우리나라의 특성이라 하면 될 걸 우리나라 일반적 요인, 지역의 특성이라 하면 될 걸 지역적인 요인, 개별 특성을 개별적인 요인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야. 일지계.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죠. 오른쪽에 기출지문을 봤더니 이게 없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럼 반드시 깨톡이 또 와요. 야, 미스터 우가 지역적 요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별적 요인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문하고 싶다. 질문을 안 하고 싶다. 오늘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오늘. 자주 온다니까, 이게. 아니, 계속 지역적, 개별적 이러는데 갑자기 시험 지문 봤더니 그냥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적자 떼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질문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중개사법 때문에 그런다. 중개사법. 아, 중개사법이나 적이 있느냐, 적이 없느냐지 이게. 아, 지역의 특성, 지역 요인이라고 하든, 지역적 요인이라고 하든, 지역스러운 요인이라고 하든, 뭔 차이가 있어.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 요인, 이런 문구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명심하셔. 요새 중개사법을 공부 좀 하시는 듯해. 갑자기 요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많아요. 학개론에서. 질문은 팍팍 해줘야 돼요. 아유, 또 미스터 우기 질문하면 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욕먹을 거니까 안 해야 돼요. 팍팍 하셔. 그래서 저한테 핀잔 한 번씩 들어줘야 이제 중개사법의 출제 경향과 학개론의 출제 경향은 다릅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면 안 된다면 시험장에서. 자, 그래서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넘어가요? 47번 지역과 개별 문서 넘겨보셔. 넘겨놓고 다시 책 빠꾸 하는 거 없어요. 넘겨놓고 자, 첫 번째
감정평가에 딱 들어오면 아주 간단한 물음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감정평가는 뭘 추계한다? 가치를 추계한다. 가치를 추계한다. 자, 그리고 가치를 추계하니까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가격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고, 잘 나와요. 아주 쉽고. 가치와 가격의 구별. 그리고 감정평가론의 그 밑을 보면 가치의 발생이라는 게 있고 가치의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건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 아니요.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 효상요. 효상요. 그러니까 가치, 요걸 구별해 줘야 된다고. 이게 가치에 발생하면 대가를 왜 지불해 줘야 됩니까? 대가의 발생. 예.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효용이 있는 자가 희소해지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효상유. 그리고 가치의 형성은 그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러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근데 이 감정 평가론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냐? 어떤 범위로 나눠요. 범위. 우리나라 전체에서 주는 영향이냐?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서 주는 영향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차원에서 주는 영향 주는 요인이냐 그러면 지역적 요인이고, 그리고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뭔가 가치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이걸 개별 요인, 개별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별 요인 이런 게 뭡니까? 그러면 막 향이 어떻고 평수가 어떻고 뭐 2배입니까? 뭐 계단식입니까? 복도식입니까? 도배 장판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7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잘 나온다. 요새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셔. 여기 보셔, 이거. 자, 질문. 투자론에서 분석이 있어요. 투자론에서 분석. 어제 난리 났어 이거 갖고. 우리 노량진에서. 투자론에서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주제가 있다. 주제로. 주제라는 건 항상 이거예요. 요거 제목으로. 강의 노트 제목으로.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 투자 분석이라고 본 적이 없는데. 투자 분석이란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걸 투자 분석이라 하고, 우리는 투자 분석과 관련된 기법 2가지가 있죠. 할인과 비할인.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개발을 할 때도 뭔가 분석을 합니다. 개발의 분석 몇 단계로 합니까? 5단계로 합니다. 자, 2문자 빨리 떼주세요. 5개로. 지, 시, 성, 타투. 나는 처음 들어본다. 기억이 날똥말똥하다. 그게 분석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감정평가에서는 분석이 딱 2개가 나와요. 이게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렇게 2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런데 A는 먼저 한번 보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부동산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뭔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반드시 분석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여기죠. 우리가 부동산 내부를 들어가서 내부에 시설물이 좋냐, 내부에 시설물이 나쁘냐, 이런 것들이 가치에 영향을 줘요? 엄청나게 많이 주죠. 내부에 뭐 대리석으로 깔아놨느냐, 합판으로 깔아놨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가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대상으로 뭔가
개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감정평가론이라고 하니까 자꾸 낯설어서 그러는데, 자, 내가 중개사 사장님이에요. 그 고객이 왔어. 그리고 고객이 요 101호 아파트라고 하죠. 요 101호 아파트를 보여달래. 그러면 고객의 손을 잡고 이 101호로 방문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방문하러 갈 때 한마디도 안 해요. 뭔가 이것저것 설명해 줘요. 이것저것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일단 중개사 사무실에서 101호로 가면서 뭘 딱 보여줘요. 아, 우리 동네가요, 초등학교가 한 2개 있는데, 다 선호되는 초등학교예요. 그 저쪽에 보면 중학교도 있고, 여기 병원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역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이게 지역 분석의 결과 또는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101호에 대해서 이런 말이에요. 101호 주인이 꼼꼼해가지고요. 저번 작년에 3천만 원 들여갖고 리모델링도 한번, 수리도 한번 깔끔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지금 말해주는 거야.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그리고 얘가요, 101호지만 앞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앞에 가린 것도 없고 볕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개별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을 설명하고 이 대상 부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정의는 지역 분석은 그냥 단순히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는 건데, 감정평가론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일지계.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자, 그 중에 뭘 분석해서?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지표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표 수준. 요 두 문자 지표 수준. 이 지표 수준이라는 게 일단 지가 뭐예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표가 뭐예요? 제가 설명은 없지만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냅니다. 지표 수준. 자, 더 해보죠. 개별 분석은 두 문자가 달라져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이번에는 뭘 분석해요? 개별 분석이니까. 부동산의 개별 특성,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요. 뭐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지표 수준, 개체 가격. 필수 두 문자야.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지표 수준, 개체 가격.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지역 분석부터.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표 수준인데 뭡니까? 그럼 보자고요. 자, 앞으로 101호. 이 101호가 가치 대상의 가치 판단의 목적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제 이런 문구가 잘 나와요.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 앞으로 이 문구가 잘 나와요. 대상이라고 딱 적어져 있으면 항상 이 대상은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말해요. 대상. 그럼 또 항상 세트 메뉴로 나오는 게 기준 시점이에요. 오늘 이거 여러 번 볼 거예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뭐냐? 그럼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가치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는 항상 몇 월, 몇 일자를 기준으로 추계하는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이게 기준 시점이에요. 이 기준 시점은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몇 월, 며칠자의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될지 중요해요. 이게 작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 시점을 밝혀줘야 돼요. 그럼 이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101호 고객 있어요. 101호 고객이 자, 부산으로 정근을 가요. 부산으로 정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황소부동산 사장님, 김 사장님한테 뭘 의뢰합니까? 중개를 의뢰해요. 중개를. 내 물건 좀 팔아주소. 그런데 중개를 의뢰하면서 반드시 뭘 물어보냐? 그러면 101호의 주인은 그나저나 김 사장, 내 101호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니?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바로 가치의 형성이에요. 형성.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아니 우리는 중개업을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정평가론을 찾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개사들도 뭘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론이 있으니까 땡큐 해야 돼. 이쪽이 쉬워. 우리가 다 경험을 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가치의 형성을 찾아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분석해 봐야 돼? 가치를 찾으려면. 요거 안 했네. 그러니까 지금 101호가 대상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101호 언제 팔 거예요? 다음 달 뭐 1일 정도 팔고 싶어. 그러면 다음 달이니까 5월 1일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준 시점이죠. 5월 1일로. 그러면 항상 부동산은 반드시 어떤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지역을 먼저 분석해야겠죠. 근데 오해하는 게 첫 번째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슨 구죠? 서대문구? 은평구. 우리가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은평구 자체를 분석하는 줄 알아. 은평구 또는 여기 연신내도 여기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동도 모르겠네. 무슨 동입니까? 가련동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가련동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지역을 분석해요. 은평구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은평구 전체를 보거나 또는 가련동 전체를 살펴보는데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런 구나 동 수준의 지역을 분석하지 않아요. 대부분 요놈 101호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행복 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 아파트 단지 요 정도 분석하는 게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가치를 판단할 때는 이 지역 분석이에요. 그래서 101호가 속해 있는 이 행복 아파트 단지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서 뭘 찾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두 문자. 그래서 두 문자가 중요해요. 지표 수준이니까 1번 표준적인 이용, 표준적인 사용 또는 표준적인 이용을 찾고 두 번째 지역의 가격 수준을 이렇게 찾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적인 이용이 뭐니? 그러면 요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말해요. 요 지역에. 그러면 행복 아파트 단지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은 뭐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요? 평균적인 이용은 뭐라고 해줄 거예요? 행복 아파트 단지의 표준적인 이용. 그냥 중개사법처럼 연구 좀 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 것 쪽 그냥 하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표준적 이용이란 건 아파트겠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너무나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어떻게 찾습니까? 심플해요. 101호와 비슷한 물건이 최근에 201호, 301호가 있는데 최근에 애들이 전부 다 3억씩 거래됐어요. 3억씩. 그러면 이 지역의 요 101호 평형대 수는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에 거래되는 거야? 3억. 그렇죠. 요 3억이 요 평형대의 이 지역의 가격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 분석이에요. 용어는 어렵지만 표준적 이용은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이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은 최근에 얘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보고 그 거래된 것을 그렇죠 우리가 가격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분석했어요. 그러면 지역을 분석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뭐냐? 항상 우리가 중개사 사장님이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반드시 101호를 방문하죠. 방문. 101호를 방문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101호를 딱 들어가서 쭉 보면 30평이구나. 남향이구나. 베란다는 확장되어 있구나. 방은 3개구나. 욕실은 2개이고 이런 게 보잖아요. 그런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개별 분석. 자, 그런데 개별 분석은 뭘 찾는다고 돼 있어요? 뭘 찾는다고? 지표 수준 개최 가격이니까 최유효 이용을 찾고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런 거예요. 101호 내부를 딱 방문했더니 101호가 자 이번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올 수리를 했어요. 올 수리를. 그러면 얘들보다는 살짝 얘들은 올 수리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올 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조금 가치를 더 올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라고 해줘야 돼요? 3억 5천입니다. 이런 게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우리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우리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조금 주의해 주냐? 그럼 요것만 좀 주의해 주면 돼. 최유효이요. 자, 이 행복 아파트 단지가 어떤 형태냐? 그러면 18년이 지나야 18년이 넘은 아파트야. 18년이 넘은. 그러니까 요 중개사 사장님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18년 정도가 이거 우리 아파트가 18년이 넘어서 내가 썼는데 이게 어감이 안 좋아. 20년 씁시다. 20년. 20년 정도가 지난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 김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20년 정도 경과된 아파트는 어떻게 이용해야 최유효 이용일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욕실, 주방 등은 수선이 되어야 최유효 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런데 이 201호와 301호는 수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 상태로 3억이고 얘는 올 수리가 딱 끝났잖아요. 이쪽이 최유효 이용이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가격을 더 붙여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자,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말해요. 그리고 이런 판단에 의해서 플러스를 해줄지, 그렇죠, 마이너스를 해줄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이런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정리. 자, 첫 번째. 자, 지역 분석은 두 문자가 뭐예요? 지표 수준.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이게 표준적인 사용이란 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이고 가격 수준이란 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 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가 개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개최 가격. 자,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씩만 보고 좀 쉬자고요. 이미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뭐니? 그럼 뭐라고 답해 주면 돼요.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뭐니? 표준적 사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말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개별 분석과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거시적이고, 뭔가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고 부르고, 네,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대상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미시적, 부분적, 국지적인 거. 요 밑에 건 이따 보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쉬는 시간 동안 딱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자, 10분 쉬겠습니다.